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한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투자활동과 관련해서 투자활동 관련된 대표적인 자산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취득원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어떤 식으로 비용화하는지를 봤어. 그다음에 이제 평가하고 추가 지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추가 지출 얘기를 먼저 할게요. 추가 지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추가 지출은 뭐냐면 이 유형자산의 특징은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특징은 오래 쓰는 자산이잖아요. 오래 쓰는 자산. 오래 쓰는 자산이라서 이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산에다가 어떤 다른 비용이 막 더 들어가는 일이 생겨요. 응? 건물 증축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기계를 개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떤 추가 지출이 있었어. 어,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증축, 수선, 도장, 페인트 칠하는 거, 수리, 수리가 수선이구나. 어쨌든 여러 가지 지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응? 이런 지출이 발생하면 분계가 어떻게 돼요? 돈이 나가잖아. 현금 딱 나간단 말이야. 이쪽에 써줘야 돼. 뭐라고 써주지? 자, 기계장치에다가 뭔가 돈을 썼어. 1번. 기계장치를 그만큼 늘려줘. 2번. 그냥 수리비야. 이거는 비용 처리해. 수리비. 이렇게 하면 얘는 뭐예요? 자산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비용이 증가하는 거야. 오른쪽은 똑같아. 오른쪽은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어. 응?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서 현금이란 자산이 이렇게 줄어들어. 그만큼 기계라는 자산을 이렇게 늘릴 거냐, 아니면은 수리비라는 비용을 늘려서 자산이 줄어든 만큼 자본이 줄어들게 할 거냐, 이거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이론적으로는 어때요? 두 개 다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어? 이거 하면서 뭐 부채가 줄거나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라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교재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자산을 늘려주는 거를 자본적 지출이라 그러고, 비용을 늘려주는 회계 처리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해요. 근데 어떤 게 자본적 지출이냐? 야, 이 기계에다가 돈 썼어?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기계가 성능이 개선돼야 돼. 자산이 되려면 성능이 개선되거나 아니면은 내용 연수가 증가해야 돼. 이 돈 쓴 것 때문에 이거를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보기 위해서는 네가 이 돈을 써서 이 기계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됐거나 아니면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다. 그럼 이 회사에 이 기계가 기여하는 정도가 더 커진 거니까 그럼 자산이야. 그거는 자본적 지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원상 회복, 이 고치지 않으면은 기계가 작동을 안 해. 원상 회복을 위한 거, 그리고 성능이 개선되거나 내용 연수가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지출이다. 그냥 뭐 페인트 칠을 했다, 이쁘게 뭘 스티커 같은 거 붙였다, 이런 것도 돈 들잖아요. 응? 회사 로고를 다 박아놨어 거기다가. 막 이렇게 막 세공을 해가지고 금박으로 막 회사 로고를 막 차에다 박아놓고 막 이런 거를 했어. 자본적 지출이야? 수익적 지출이야?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런다고 어떤 장비의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수익적 지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자산 처리, 비용 처리. 취득 후에 지출이 일어났을 때, 취득 후 그러니까 어떤 그 자산의 추가 지출이 있을 때 이걸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건물들 요새 막 리모델링들 많이 하잖아요. 몇 달씩 공사해가지고 새 건물처럼 싹 바뀌잖아.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 리모델링 한번 하면 건물도 오래 쓰게 되잖아요. 내용수가 증가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우리 회사 공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엘리베이터가 없었고 작업장 사람들이 막 물건을 계단으로 나르고 있었어. 근데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 그러면 이 공장의 그 성능이 개선된 거잖아. 그렇죠? 생산 효율도 훨씬 좋아질 거고. 그런 건 이제 자산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고쳤어. 그런 건 이거는 원상 회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고쳤는데요. 완전 새 걸로 바꿨는데요. 그것도 원상 회복이야. 건물이 바뀐 건물의 지출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엘리베이터라는 자산을 따로 잡고 있다라고 하면은 기존 거는 폐기되고 새 엘리베이터를 산 거가 되겠지만 건물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별도 자산으로 잡지는 않거든요. 그냥 다 합쳐진 그 건물 가격에 다 포함된 거잖아. 응?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새로 바꿨다. 원상 회복이지 그런 거는. 페인트 칠을 새로 했다. 원상 회복.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요. 실무적으로도 솔직히 명확해. 명확한데 회사에서 이익을 많이 내고 싶으니까 이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이걸로 막 회계 처리를 해놓고 있다가 감사인들한테 적발돼가지고 후정 공고당하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본 회사 중에 이런 회사도 있었어. 형광등을 LED로 싹 다 바꿨어요. LED로 싹 다 바꿨어. 그 형광등을 LED로 바꾸고 나서 건물의 증가로 회계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차변의 건물. 이게 무슨 건물이야. 비용이지. 뭐 인테리어비 뭐 이런 거지 어떻게 보면. 수선비 이런 거죠. 형광등 교체니까. 응? 비용이에요. 그리고 선박 회사들, 해운 회사들 보면은 선박이 한 5년마다 이제 도크에 들어가요. 드라이독이라 그래가지고 물이 없는 건조한 드라이독에 딱 들어가면 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점검을 싹 하고 뭐 방수, 페인트, 도색도 다 하고 막 이런 작업을 해요. 몇 억이 들어요, 돈이. 그런 거 한번 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회사가 비용 처리하기가 싫은 거지. 자본적 지출로 회계 처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대수선이니까 자본적 지출 아니에요. 막 우겨. 아니라고. 그 도크에 안 들어가면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하잖아. 응? 원상회복이에요. 원상회복. 이런 건 수선비예요. 실제로 다툼이 많이 있어요. 감사를 하다가. 감사할 때 다툼이 제일 많은 게 이런 거랑 대손. 이 정도면 못 받을 건 아니냐. 대손을 왜 안 잡았냐. 받아올 수 있습니다. 내 아는 동생 시켜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돈 준다고 뭐 각서 썼다고 도장 찍은 거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대손 안 잡으려고 그런 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툼이 있고 또 다툼이 제일 많은 게 무형자산 쪽이에요. 무형자산은 이제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유형자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유형자산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평가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하고 나서 할게요. 공통된 거니까. 무형자산은 똑같아요. 유형자산하고 똑같은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생각할 때 무형자산 삼각비 얘기를 하고 유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개정을 썼잖아요. 기계가 정말로 500만 원만큼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근데 무형자산은 특징이 뭐예요?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무형자산 그냥 없애줘요. 생각하면 만큼 없애줘 버려.
금액을 그냥 없애줘. 당부해서 떨어놔도 돼. 실물이 있는 자산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형자산 쪽에서 설명할 건 뭐냐면, 유형자산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뭐 계정 과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안 해줘도 됐어요. 왜냐면 다 알잖아. 건물이 뭔지 모르거나 기계가 뭔지 모르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인데 회계에서 어떤 걸 무형자산이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모르니까, 생소하니까 계정 과목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응? 무형자산, 유형자산하고 똑같은 그런 성격인 건데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응? 자, 무형자산은 유형자산과 그 보유 목적은 같으나 물리적 형체가 없는 자산이다. 지금 150페이지 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보면은 개발비 첫 번째, 영업권 세 번째, 특허권 이렇게 있어요. 응?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발비, 영업권, 특허권, 뭐 이런 것도 들어봤죠. 뭐 실용신앙권, 디자인권, 상표권, 무슨 권자가 들어간 것들 있죠. 권. 이런 게 다 무형자산이야.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설명이 필요한 거는 개발비하고 영업권이에요. 개발비하고 영업권. 뭘 먼저 할까? 개발비 먼저 할게. 개발비. 개발비는 자산인데 이게 비 이렇게 돼 있어. 비. 무슨 비? 광고비, 수선비, 운반비 뭐예요? 비용이죠. 비는. 이 단어는 이 비용 단어예요. 비용 단어인데 개발비는 자산이래. 자산 이름이 왜 개발비지? 개발비라는 단어가 무슨 말 같아요?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개발비라고 했겠죠. 맞아요. 근데 걔는 비용이 아니래. 자산이래. 자, 왜 그러냐면 개발비 같은 거 이제 뭘 예로 들까? 요새 막 얘기하고 있는 백신 같은 거예요. 이거 신약,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거 얘기해 볼까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 몇 년 걸려요. 뭐 셀트리온이 하고 있다는데 아직 뭐 삼상 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제품을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초기 투자비가 엄청난 거지. 너무 커. 몇 년 걸려요. 기간도 오래 걸려. 이런 것들이, 이런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발생할 때마다 비용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개발하는 동안에 수익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일단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수익 비용 대응이 안 돼. 응? 어떻게 대응이 안 되냐? X1년도 이렇게, X2년도, X3년도, X4년도 이렇게 쭉 가. 응? 개발이 시작했어. 이때 개발이 완료가 돼. 완료. 개발 착수. 비용을 막 써. 개발이 완료가 돼. 이때부터는 매출이 시작되겠죠. 지출할 때 비용 처리를 해버리게 되면은 비용은 이때 인식이 돼요. 수익은 이때 인식이 돼.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하고 비용 인식하는 시점이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때 되면은 1년도부터 3년도까지는 비용만 계속 있어. 응? 3년도부터는 비용이 없어. 매출만 있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하겠죠.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 또는 게임 회사. 게임 회사도 게임 하나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개발자들이 계속 몇 년 동안 개발한단 말이야. 응? 그러면서 발생하는 인건비 같은 게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비용 처리를 하면 게임이 런칭이 돼. 서버 유지하고 이런 것만 해주면 되잖아. 이때는. 응? 돈은 이때 벌고 돈은 이때 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개발비는 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들을 개발비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발생을 해요. 뭐 발생할 때마다 개발비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응? 직원들 월급 줄 거 아니야. 급여, 현금 나갈 때 급여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걸. 그 다음에 연구 개발하는 뭐 그 건물의 감가상각이다. 감가상각비, 응? 감가상각 누계, 뭐 전기료, 현금, 응? 뭐 수도료, 현금, 응? 여러 가지 뭐 이쪽 개발하는 사람들의 뭐 복리후생비, 현금, 뭔가 재료비, 현금, 돈 나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가만 놔두면 얘네들은 뭐야? 비용이잖아요. 이거를 기말에 수정분기할 때, 자, 이렇게 지출한 것 중에서 여기 급여 보통 다 섞여 있겠지. 섞여 있는데 이 중에서 골라내는 거야. 회사는 공장이 있고, 뭐 연구소가 있고, 뭐 본사가 있고, 뭐 매장이 있다. 이렇게 하면 공장 직원에 해당하는 공장과 관련된 이런 비용들은 뭐예요? 제조원가야. 응? 제조원가. 본사하고 매장 쪽에 있는 이런 비용들은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상기업을 가정했어요. 상기업을 가정했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은 전부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재무회계에서는 특별한 얘기 없으면 다 이렇게 가. 판매비와 관리비 회계 처리를 했는데 제조기업이다 그러면은 이런 비용들 중에서 공장에서 발생한 것들은 제조 원가로 가요. 응? 그리고 결국에는 얘는 물건이 팔릴 때 매출 원가로 비용화가 되는 거야. 판관비로 가는 애들이 아니고. 본사나 매장 직원들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들은 이렇게 가. 그런데 이제 연구소에서 이 개발 활동을 한 사람들의 관련된 급여하고 이 연구소 경비들은 얘네들이 개발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 이런 것들 수정분계할 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우리 응? 이렇게 거래가 발생 이렇게 분계가 되면은 반대로 쫙 모아. 연구소 것만 모아. 연구소 급여, 연구소 감가상각비, 뭐 전기료 이런 것들을 비용을 대변으로 분계해서 싹 다 없애줘. 그러면서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딱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중에 회계 처리했던 이런 비용들이 기말에 가면서 자산으로 딱 바뀌죠.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산으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예상되는 요 매출 기간 동안 코로나 뭐 치료제다 그러면은 앞으로 한 3년 동안 이거를 팔 수 있겠다. 3년이 지나면 코로나 끝나겠지 하면서 3년 동안 팔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요 개발 활동에 들어간 개발비를 저런 막 비용들을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딱 쌓아놓고 있다가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매년 3분의 1씩 요 수익이 예상되는 기간 동안에 상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코로나 치료제의 매출은 이때 발생하고 그 개발했던 비용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가 매출이 발생하면서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가 돼서 비용화가 되는 거예요. 왜 개발비가 자산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벤처 열풍이 불던 2000년대 초반에 그때 막 제가 회계사 생활을 시작하고 3일 회계법인에서 열심히 감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막내 회계사들이 주로 맡는 계정이 이런 거예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현금 이런 거, 쉬운 거 이런 거 막내 회계사들이 맡아요. 고참들은 매출 채권, 응? 이런 거 해. 그럼 이제 무형자산을 이제 막내가 담당을 하는데 이때는 이 코스닥 열풍에 벤처 열풍이 불던 시절이어가지고 이 개발비 가지고 엄청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개발비 이슈가 이제 좀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막내한테 안 줘 얘를 고참이 가져가. 회사들이 웬만하면 다 개발비로 잡는 거야. 그러니까 벤처기업 같은 데 감사를 나가면요 자산의 대부분이 개발비야. 개발비 내역을 보면은 다 돈 쓴 거야. 다 돈 쓴 거야. 다 돈 쓴 게 개발비로 가 있어. 비용으로 안 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개발비가 정말로 개발비인지 비용인데 개발비로 처리한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되죠. 응? 그 확인을 하려면 개발비로 인식되기 위한 요건이 존재해야 되겠죠. 까다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개발비 그 인식하는 요건이 어디 있냐면 이게 문제 쪽에 있더라고. 164페이지에 보면 사례 연구 6번이 있어요. 연구개발 활동 지출액 이렇게 있어요. 얘를 구분하는 거야. 얘를 구분하는데 연구비하고 개발비로 구분을 하고 개발비는 또 경상개발비하고 개발비하고 이렇게 나눠져. 자, 이게 회사의 R&D 부서에서 있는 지출액이야. 여기에는 연구소 관련된 연구원들의 인건비, 뭐 밥 먹은 거, 여러 가지 비용들 다 있어요. 이 비용들 중에서 어떤 거는 연구비고 어떤 건 개발비래. 그러니까 연구소 이런 개발비 회계 처리를 하려면은 구분을 해놔야 돼요. 구분을 해놔야 되는데 어떤 게 비용이고 어떤 게 연구비고 어떤 게 개발비냐? 연구하고 개발이 이제 약간 단계를 나눠요. 연구는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하는 스터디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 우리가 뭘 개발할지 막 공부하는 거야. 연구 단계. 그 다음에 개발은 그래?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딱 그 어떤 뭐 제품을 만드는데 정말로 착수를 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요때가 되면은 그게 나와. 프로젝트 명이 나오는 거야. 과제명이 나와요. 과제명이. 코로나 치료제, 뭐 갤럭시 S21 뭐 이런 식으로 뭐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프로젝트명이 딱 나오는 거야. 요 개발 활동에 착수하기 전까지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 지출들은 연구비로 가. 얘는 비용이야.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는 거예요. 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서 관련 수익에 대응하기 모호한 지출이 있을 때는 그냥 단기 비용 처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비용 처리로 가. 얘는 이제
그 자산 개발비를 인식할 1차 조건에 딱 들어오는 거야. 개발비 자산을 무형자산 인식할 1차 그 최소 조건에 딱 들어왔어. 프로젝트명이 딱 나왔고, 응?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응? 그리고 개발이 됐을 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응? 프로젝트명으로 구분이 되고, 각각 개발 활동이 이거는 어떤 거하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개발 활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돼야 되고, 그게 성공할 확률도 높아야 되고 수익 창출할 가능성이 높아야 돼. 이런 거에 해당하면은 개발비라는 무형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아 이거 해봤자 수익 창출을 못할 것 같아, 어? 그러면은 연구비는 아니잖아. 개발비긴 개발비인데, 근데 자산성을 요건을 못 갖춘 애들은 이제 경상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얘도 비용으로 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R&D 부서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지출 중에서 이런 엄격한 요건들을 갖춘 애들만 무형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응? 이 사례연구 6번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없지만 이렇게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 그때부터 생산 그 판매한 수익 창출하는 기간 동안 비용 처리를 해준다. 이런 게 이제 개발비예요. 많은 다툼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막 그 정말로 그 연구원들하고, 응? 얘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막 그래요. 재밌는 거 많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감사했던 회사 중에 정말로 경남 진주에 공장 건물이 있고 연구소랑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본사는 거기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 같은 데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 사장님은 박사님이었고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잠깐 딴 얘기인데 CEO하고 연구소장님 이 두 분이 박사예요. 이학 박사죠. 이과 그 무슨 효소 막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였어. 박사고 S대를 나오신 분들이야 둘 다. S대 박사님들이셔. 근데 자기들의 그 노하우와 기술력으로 뭔가를 만든 거예요. 회사를. 어떤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죠. 그 기억도 안 나고. 그때 이 회사에서 무슨 만든 효소가 미에로파이바라는 음료수에 들어가는 뭐 무슨 성분이야. 그래가지고 뭐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제약회사 영양제에 들어가는 효소들을 막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막 제조 공장들 보면은 분말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위생 상태도 되게 좋고 막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브레인이 딱 이분들이 브레인이었고, 그리고 회사에 저는 이제 회계사니까 그 본사 총무 회계 이쪽 사람들하고 일을 하는데 맨파워가 좀 미안하지만 좀 딸렸어요. 회계 처리도 잘 못하고 그래갖고 이 개발비의 자산성에 대해서 의심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 의심을.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자산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회계 담당 직원은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면은 경남 진주 어느 시골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야. 어? 머리 좋고 일 잘하는 그런 회계 직원이 있을까요? 그 회사에? 더 좋은 회사 가고 없겠지.
그러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어요, 확실히. 근데 개발비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는데 대답을 잘 못하니까 이 소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나 그 잘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너무나 잘 얘기를 해주시고 정말로 그 문외한인 회계사들이 봐도 설득력 있는 자료들을 막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럼 우리는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그 자산성을 인정하고 가고 이랬던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기억이 제가 나는 이유가 그 되게 허름한 회사였어요. 허름한 회사. 컨테이너 박스에서 감사하고 막 주변에 식당도 없고 막 이런 회사였는데 논밭 이런 거밖에 없었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봤더니 코스닥 상장을 했고 되게 잘 나가고 있는 회사더라고. 지금은 회사가 판교에 있어요. 판교 그 IT 밸리에 거기에 입점을 해갖고 들어와 있습니다. 상장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사람 일이. 근데 이 회사에서 그 회계하시던 과장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어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은 지금 그 회사의 회계팀장님을 하고 있고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보내줘가지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뭐 이러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권 할 차례인데 자 영업권은 정해 볼까요? 영업권은 한 기업이 동종 산업의 다른 기업에 비하여 정상 수익률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 창출 능력, 초과 수익력을 화폐 가치로 표시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어? 초과 수익력이래요. 초과 수익력을 돈으로 표시한 거야. 응? 이게 영업권이래. 우리 회사가 쟤네 회사보다 돈을 이만큼 더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자산으로 인식을 한 거야. 말이 돼? 응? 말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무형자산의 특징이 응? 자산의 특징이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개발비를 빼고는 무형자산의 특징이 개발비를 빼고는 스스로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업권이란 자산은 주로 이런 건 어떨 때 나타나냐면은 볼까요? 여기 보면 기업이 스스로 창출한 영업권은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회계에서는 기업 스스로 자가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고 있다. 자가 창출이 안 돼. 자가 창출이 안 돼. 그럼 언제 이 자산은 그러면 언제 인식이 되는 거냐? M&A예요. M&A. M&A를 하게 되면 그냥 쉽게 매수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A 회사가 B 회사를 그러니까 합병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분통합법, 매수법 이렇게 있는데 지분통합법은 그 주식을 인수하는 거야. 주식을 인수해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건데 매수법은 그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다 인수를 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A 회사가 있고 이게 B 회사야. B 회사의 재무 상태를 봤더니 자산이 500억이야. 응? 부채가 300억이야. 그럼 자본은 200억이겠죠. 그러면 A 회사가 B 회사를 살 때 얼마 주고 사야 돼요?
A회사 B회사를 사면 어떻게 돼? B회사에 있는 자산 가져와. 이건 A회사의 분계야. 자산 가져와. 500억. 부채 갖고 와. 300억. 이렇게 갖고 와요. 응? 갖고 와. 내 자산 내 부채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자본은 가져오는 게 아니죠. 여기 있는 얘 주주한테 이 자본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사야 되겠죠. 어? 현금 주고 샀다. 현금 200억. 이렇게 하면 이 회사 사원 회계처리잖아요. 응?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B회사가 야, 니네 회사 200억짜리니까 내가 살게 200억에 하면은 안 팔아요. 어? 근데 A회사가 B회사를 살려는 이유는 응? B회사를 내가 인수하면은 지금 우리 회사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사는 거 아니야. 어? M&A가 된다라는 거는 인수자 측에서 얘를 사고 싶어 하는 거야. 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재무제표상의 장부가 200억이야. 자본이 200억이야. 장부가. 이거는 이제 장부가액이죠. 그런데 이 200억이 실제로는 야, 재무제표상은 이런데 너 우리 회사 주가 봤어? 시가총액이 지금 400억이야. 시가총액 400억짜리야. 이거를 먹으려고 내지는 뭐 비상장회사라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결국은 이 주주들이 현금할 수 있는 돈이죠. 시장에 내다 팔아도 400억을 받는 거야. 물론 다 팔 수는 없겠지만 이 가격에. 우리 회사의 앞으로 미래가 탄탄한데 너한테 거의 이 장부가로 준다는 거는 회사를 그냥 원가로 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이익이 하나도 안 남잖아 얘는. 그러니까 안 팔어 그렇게 하면은 400억은 줘야지. 그러면 A회사는 사고 싶으니까 400억에 사요. 실제로 실무상 합병을 하게 되면은 이쪽 회계법인끼리 붙어서 계산하고 싸우고 막 금감원에 승인 받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수가가 400억으로 결정이 난 거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딱 끌어왔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차변 대변이 안 맞아. 700억, 500억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야, 500억 순자산 200억짜리를 400억 주고 샀으면 200억만큼의 초과 수익력을 보고 산 거다. 이럴 때 생기는 게 영업권이에요. 이럴 때. 영업권은 이럴 때 생겨요. 영업권. 일상생활에서 영업권은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M&A 할 때 이렇게 나타나고 보면 그 다시 읽어볼까요? 아까 읽어본 데 밑에 보면 영업권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고정 단골 고객의 확보, 유리한 점포 위치, 안정된 자금 조달원, 독과점의 지위, 우수한 인력 확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중에서 고정 단골 고객, 유리한 점포 위치 이거는 개인 사업자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 같지 않아요? 개인 사업자들 이런 거 들어봤죠? 권리금. 응? 권리금이 뭐예요? 내가 장사를 하고 싶어서 어떤 가게를 얻고 싶으면 그 가게 주인한테 보증금 내고 월세 내면 되잖아. 그러려고 했더니 그 앞에서 먼저 장사하고 있던 애가 자기 나가는 조건으로 자기한테 권리금을 한 1억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응? 그쵸? 이런 거 알죠? 내가 여기서 장사하면서 이렇게 다 닦아놓은 게 있고, 네가 내 점포 인수 안 하더라도 여기서 나 때문에 여기 유동인구가 얼마나 늘어났는데 뭐 그런 대가로 요구하는 게 권리금이에요. 응? 권리금. 뭐 실무 쪽 부동산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그 가게를 그냥 그대로 인수받으면은 뭐 영업 권리금도 있다 그러고 그 자리만 들어가는 데는 뭐 바닥 권리금이라 그래가지고 뭐 있다 그러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권리금이 일종의 영업권이에요. 이게 권리금 같은 거.
어떤 초과 수익을 바라보면서 실제로 그 돈을 내가 지불을 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이만큼 안 줬으면은 영업권이라는 거는 야 이거 내가 200억 주고 샀어. 200억 주고 샀어. 근데 난 초과 수익률이 생긴 것 같아. 그거 올려. 이런 거 안 돼. 영업권은 이거예요. 무형자산은 그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주는데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무형자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예상 뭐 매출이 기대되는 기간 동안 상표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권자 들어가는 무형자산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뭔지 대충 아시니까 뭐 특허권 이런 것들. 그런데 유일하게 상각을 허용하지 않는 무형자산이 있어요. 걔가 영업권이에요. 얘는 상각을 허용하지 않아요. 상각이라는 거는 어느 기간을 예측하고 기간별로 기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n분의 1씩 줄여주는 거잖아. 비용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줄여주면서 비용을 인식해가는 거예요. 자산이 점점 비용화가 되는 거. 근데 영업권이라는 애는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얘는 내용연수 자체가 없어. 응? 초과 수익력이 있는 건 인정해. 또 그만큼 돈 주고 샀으니까. 응? 초과 수익력은 있어. 근데 내용연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매년 초과 수익력이 있는지를 평가해. 없으면 한 방에 그냥 없어진 만큼 없애라는 거예요. 감액을 하라는 얘기예요. 손상 그런 거 이제 손상이라고 하거든요. 손상 처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고 자 이제 손상 얘기했으니까 평가 얘기를 해볼게요. 평가는 뭐냐면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얼마로 표시하는 게 맞을까? 이거예요. 얼마로 표시하는 게 맞을까? 응? 얼마로 표시하는 게 맞을까? 보면은 이 얘기가 153페이지에 있어요.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논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우리 IFRS에서는 이게 공정가치라고 옛날 책에는 시가평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가라고 나와 있었는데 공정가치라고 나온 이유가 IFRS에서 이 자산의 시가를 페어밸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직역했다 그랬잖아요. 페어밸류, 그러니까 페어하다. 한국말로 공정한이에요. 공정한. 재무제표가 페어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견 쓸 때도 공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적정의견이. 자산의 재무제표상 자산은 페어밸류로 공시를 해야 돼. 페어하다라는 거는 공정하다라는 거예요. 공정하다라는 거. 한국말로 하면 되게 애매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공정하다는 말이. 나한테 유리하면 공정한 거고 불리하면 불공정한 거잖아 원래. 근데 이제 시가를 말하는 거예요. 시가를 말하는 건데 자 시가가 명확한 거는 시가로 써주면 돼요. 그게 페어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유형자산이 이제 애매해. 유형자산이 애매해. 우리는 유형자산을 어떻게 지금까지 배운 건 취득한 다음에 취득원가로 표시를 했어. 취득할 때. 그리고 사용하면서 감가상각을 했어. 그쵸? 그리고 재무제표에는 취득원가가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준다라는 거를 원가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가 모형. 이렇게 표시를 해줘. 왜냐하면 유형자산은 내가 지금 팔려고 하는 자산이 아니야. 팔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용이에요. 사용. 내가 뭐 1억 주고 샀어. 10년 동안 사용한다 그러면은 1년에 1,000만 원씩 비용 처리하면서 1년에 1,000만 원씩 자산이 없어진 것처럼 처리를 하면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이거 팔아먹을 게 아니니까. 이 재무제표에 우리는 회계 대전제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계속기업 가정을 하고 있어요. 계속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기업 가정이 뭐예요? 회사는 영원하다잖아. 영원하다. 회사는 영원하니까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자산은 계속 사용하는 거야. 내용연수가 다 될 때까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중고가가 올랐어. 밖에 내다 팔면 얼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갖고 자산의 평가 이익을 인식해야 돼. 자산을 더 늘려줘야 돼.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지. 사용 목적 자산이니까. 이게 기계를 예로 들면은 별로 와닿지 않는데 건물을 생각해. 건물. 부동산이야. 어때요 부동산?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막 오르죠 막. 어떤 회사가 삼성동에 땅을 갖고 있어. 목재 야적장으로 삼성동에 땅을 갖고 있어. 삼성동 땅이야. 야적장이야. 토지. 응? 옛날에 산 거야. 이 회사는 30년 된 회사야. 지금 이 땅값이 장부에는 토지가 예를 들어 갖고 100억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시가는 이게 1,000억이야. 이런 경우가 이제 되게 극단적인 예가 막 생겨요. 부동산에서. 건물, 주로 토지에서 많이 생기죠. 토지는 감가상각도 안 하는데 이런 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재평가 모형이라는 게 나온 거야. 그래서 재평가 모형. 이게 원래는 재평가 모형을 인정을 안 해줬었어요. 원가 모형만 쭉 가다가 IMF 때 IMF 지나고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회사들이 재무제표가 너무 안 예뻐진 거야. 우리나라 회사들이. 너무 힘들어진 거지. 재무제표가 너무 안 예뻐진 거야.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큰 이런 회사의 모양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봤더니 회사 입장에서 억울한 거지. 우리 회사가 마이너스 자본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본 잠식이 된다고 해요. 자산보다 부채가 더 커지면. 그러면 야, 우리 회사 땅을 갖고 있는데 저 땅이 30년 전에 사놓은 땅이야. 지금 저 땅에 시가만 반영되면 자산이 부채보다 훨씬 커. 우리 회사는 저 땅 팔아가지고 빚 다 갚을 수도 있고 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갖고 이거 뭐 다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응? 자본 잠식으로 공시했다가 막 난리가 나는 상황은 피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 회사들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져가지고 이때 한시적으로 자산 재평가를 허용해 줬었어요. 한시적으로 재평가를 허용해 줬어. 허용. 그 이때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응? 한시적으로 자산 재평가를 허용해 줬어. 그러면은 장부에 토지를 시가로 올려요. 몇십 년 동안 원가했던 거 올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뭐 재평가 잉여금 뭐 이런 식으로 재평가 차익 편하게 얘기합시다. 재평가 차익 이렇게 이제 이익을 계산하는 거지. 응?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상 이익은 아니고 그러니까 도형 성과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가지는 않고 이때는 재평가 뭐 이익이라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자본 항목으로 보냈었어요. 자본 항목으로 예전에. 그런데 IFRS가 들어오면 2011년에 IFRS가 들어오면서
이때 한시적 재평가 허용해 줄 때는 자, 올해 하고 내년 딱 2년 동안 기회를 줄게. 이때 해. 왜냐하면 국가 입장에서도 이게 문제인 건 알거든요. 한 번 털고는 가야 돼. 근데 이거를 계속 허용해 줬다가는 안 될 것 같아. 이게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허용해 줬다가 응? 그 다음부터는 다시 원가로 돌아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때들 많이 했어요. 근데 국제회계 기준이 2011년에 딱 도입이 되면서 IFRS에 이게 있는 거야. 원가 모형하고 재평가 모형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고, 자, 선택해. 기업에게 선택권을 줬어요. 대신에 재평가 모형을 하게 되면 계속 재평가해야 돼요. 떨어져도 재평가해야 돼. 올라도 재평가, 떨어져도 재평가. 그러니까 재평가에서 올랐던 게 떨어지게 되면은 계속 떨어진 것도 계속 관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매년 관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속적인. 그럼 원가 모형으로 가게 되면은 오른 거 인식 안 하죠. 원가로 가요. 떨어지면. 그거는 평가하고 다른 문제야. 그건 평가하고 다른 문제. 손상은 또 하나의 회계적 사건이에요. 손상은.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하면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 거라고 했잖아요. 자산이 감소한 징후가 발견이 되면은 이건 손상이 발생했다라고 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 늘어난 거는 안 해주면서 왜 손상은 해주냐? 회계는 원래 보수적이라 그래. 이런 걸 보수주의라 그래요. 그 회사들 보면요, 재무제표를 보면 유형자산 보면 유형자산들 밑에 뭐 토지, 건물, 뭐 선박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밑에 감가상각 토지는 상각을 안 하니까. 야, 토지는 원래 상각을 안 해요. 자, 건물. 감가상각 누계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 주로 이 손상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건물은 잘 안 나와.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잘 오르고 있으니까. 선박 항공기에 많이 나와요. 선박 항공기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말이 길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고, 그 밑에 손상차손 누계액이라고 있어요. 응? 말 안 해도 알겠죠? 얘도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손상차손 누계액도 자산의 평가 계정이에요. 그 선박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돼 있어. 왜 선박에 많이 떴냐? 2010년 이후에 해운 지수가 폭락을 하면서 선박 회사들이 적자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이 선박이 되게 비싸요. 배 한 척에 막 1,000억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자산으로 이 1,000억짜리 선박이 있고 감가상각되고 있는데 얘가 벌어들이는 실제로 해운 회사들이 어떤 상황까지 갔냐면은 매출액보다 매출 원가가 더 큰 상황까지 갔어요. 해운 운임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원인은 다 중국이죠. 중국에서 막 조선업이 잘 된다니까 배를 하도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국제 해운 운임이 떨어졌어. 이거는 자연적인 시장의 그 수요 공급 그 논리에 따라 가지고 공급이 너무 많아져 갖고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선박을 갖고 운항을 한들 적자만 쌓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선박의 자산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손상이 발생하면은 손상차손이라는 걸 인식을 해주고 손상차손 누계액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줘요. 그 다음에 손상이 회복되면은 손상차손 환입을 이익을 잡아주면서 손상차손 누계액을 다시 없애줘. 이런 분계를 하거든요. 지금 해운 회사들 보면은 이 손상차손 누계액이 다 달려 있어요. 그렇게 된 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와중에 해운사들이 많이 망했어요, 실제로. 제가 해운회사 감사를 5개 하고 있었는데 지금 1개 남았어요. 4개는 다 없어졌어. 망했어요, 이때. 2016, 17년, 18년 뭐 이때 다 망한 것 같아. 그리고 우리나라
한진해운도 없어졌잖아. 한진해운도 없어지고, 그렇죠? 한진해운 없어지고 또 대한해운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해운사 글로벌 해운사들이 몇 개가 망하니까 요새 다시 해운 운임이 오르고 있죠. 해운 선박사들이 이제 다시 또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요새 또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항공사들이 이제 재무제표 보면 항공기에 손상차손이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올해부터 재무제표 보면은 항공기에 손상차손이 이제 나와요. 손상차손이 나올 거야. 안 나오면은 부실 감사를 한 거겠죠. 손상차손이 나와요. 이거는 재평가하고 관련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손상 징후가 발생하면. 평가하고 관련된 거는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둘 다 손상 검토는 의무예요. 해야 돼. 대신에 그 가치 변동에 따라서 매년 페어 밸류를 고민해야 되는 거는 재평가 모형일 경우에만 페어 밸류를 고민해 주는 거고, 원가 모형일 때는 그냥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사용 가치 중심으로 가는 거야. 취득 원가로 쭉 가는 거야. 가면서 손상은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유형 무형 자산과 관련된 이슈예요. 취득원가 뭐라고 했죠? 취득원가 내가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간 모든 지출. 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이거를 내면은 수업 시간에 얘기해주고 문제를 냈는데도 틀린 학생들이 많았던 게 어떤 거였냐면, 회사가 취득원가 얘기 잠깐 다시 정리하면서 한번 해드릴게요. 회사가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토지를 샀는데 이 토지 회사는 이 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사려고 보니까 이 위에 건물이 하나 있어. 건물이 하나 있어. 이 회사는 뭘 하고 싶으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막 뭐가 막 이렇게 이거 뭐라고 했지? 이 건물이 만약에 옛날 공장이라고 칠까요? 옛날 공장. 그렇고 막 오염돼 있어 여기도. 땅이 막 오염돼 있어. 막 이상한 뭐 땅 속에 막 쓰레기도 있고 폐기물 이런 게 있는 거지. 여기 공장 폐기물 막 이런 것도 막 있는 이런 거야. 근데 이 회사는 이거를 사가지고 때려 부시고 이런 거 다 오염들 다 오염 정화하고, 토지를 이렇게 이쁘게 싹 다진 다음에 나의 번듯한 공장을 이렇게 딱 짓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럼 뭐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거 사야 되겠죠. 여기 있는 땅이랑 건물이랑 다 사야 되겠죠. 일괄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다 사. 그리고서 구 건물이라고 할게요. 구 건물을 철거하죠. 그리고서 오염 정화 작업도 해야 되죠. 신축 건물 지려면 설계해야 되죠. 신축한 공사비 지급해야 되죠. 신축하는 공사비 지급해야 돼. 신축 공사, 신축 공사를 해야 돼. 그리고 뭐 땅도 이쁘게 만들어 이렇게 이런 걸 이제 토지를 정지한다. 토지 정지.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거를 정지 작업이라고 해요. 정지 작업. 토지 정지 작업을 해. 이런 거래.
이랬을 때 이 회사가 취득하는 자산은 일단 뭐냐? 자, 우리가 재무제표에 유형자산을 공시할 때요. 토지하고 건물을 나눠서 공시를 해요. 응? 토지하고 건물을 나눠서 공시를 하는데 토지는 영원한 거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토지는 비용화를 안 해요. 응? 토지는 비용화를 안 해. 건물은 감가상각을 해요. 응? 이렇게 관리를 해. 그러면 어떤 게 이런 행위를 해갖고 신축 공장을 지으면 토지 원가로 계상해야 되는 게 있고 건물 원가로 계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토지 원가냐? 어떤 게 건물 원가냐? 그건 나눠줘야 돼. 자, 토지하고 건물을 다 샀어. 어? 보통 이게 주인이 같잖아요. 이게 건물 땅 있으면은 이 건물 주인이 요 밟고 있는 땅 갖고 있는 거잖아. 이런데 땅 주인은 뭐 주인이 다를 수 있다고 쳐도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잖아요. 이 땅을 사기 위해서도 이 건물을 사야 돼. 그렇죠? 일괄적으로 샀으면 근데 이 건물이 내가 쓸 건물이면은 이 사람한테 돈 준 거를 이 가치를 안분해가지고 건물에 해당하는 거는 건물 원가로 가고 토지에 해당하는 건 토지 원가로 보내면 돼. 근데 나는 이거 다 때려 부실 거야. 뭐예요? 나는 땅이 필요해서 이 건물을 그냥 산 거야. 이 땅을 사기 위해서 부셔버릴 거야. 이 토지비 건물 산 거 전부 다 토지 원가예요. 부셔버린 거니까. 건물 철거한 거. 이거 왜 부셨죠? 내가 이 토지를 내가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부신 거예요. 토지 원가예요. 구건물 철거비. 오염을 정화했어. 이것도. 응? 땅을 이쁘게 만들었어. 토지 정지비.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제 구건물 철거하면서 이제 고철을 팔았어. 고철을 매각했어. 이거는 토지 원가에서 또 빼줘야 되는 거야. 응? 건물 원가는 신축 건물에 대한 설계비, 공사비 이게 건물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사례로 구분해 두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토지를 비용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 자본주의하고 이 사회주의하고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민주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인 줄 알았는데 이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주의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이거더라고요. 얘네들도 다 시장 경제 있잖아요. 사회주의도. 응? 토지가 얘네들은 다 사유화가 안 돼요. 토지 국유화하고 응? 중국인들도 아시잖아요. 중국 사람들 돈 엄청 밝히잖아요. 부자들 되게 많고, 그렇죠? 아파트 몇 채씩 갖고 있고 막 이러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응? 이게 그거예요. 토지가 사유화 되냐 안 되냐예요. 중국은 토지 사유화가 안 돼요. 응? 중국에 있는 회사들 재무제표 보면은 토지 건물 다 있어. 근데 토지 밑에도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어요. 건물처럼. 응? 나라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토지 사용권이 거래가 돼. 토지 사용권. 사회주의 국가의 재무제표에 있는 토지는 토지 사용권이에요. 건물처럼 토지
이거 사면은 40년 동안 네가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40년 이용권 주고 사는 거야. 딱 요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요게 돼버리니까 생각해 보세요. 토지가 아닌 다른 자산들은요. 기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효율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없어지고 쓸모없게 되는 거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을 해야지 그 자산을 이용해서 돈도 벌고 하는 건데 못하면은 그 자산이 다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근데 토지는 갖고 있으면 효율적인 운영을 안 하더라도 그냥 영원히 내 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이 토지의 사유화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흑수저, 금수저가 결국은 이거라니까. 그럼 결국은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합리적인 시스템 같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약간 민족성 이런 건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LH 직원들 땅 투기했다고 지금 막 국민적 반감이 되게 크잖아요. 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국민 정서면은 오히려 사회주의가 맞고 중국 같은 국민 정서면은 자본주의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한국이 자본주의하고 돈 밝히고 막 그 부를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 하는 중국인들이 사회주의를 하는 것 같고 약간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금융자산 쪽은 좀 어려운데 시간이 좀 돼서 금융자산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금융자산 다음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금융자산 쪽에서 설명이 좀 제가 말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금융자산을 할 때 주식, 채권 이런 거 할 때 그거 하고 연습 문제 하면 투자 활동을 한 강 더 해야 될 수 있고요. 재무 활동은 근데 금방 끝나요. 재무 활동 금방 끝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